블록체인 게임이라도 게임인데 재미를 생각을 안 하고 돈 버는 것만 봤거나,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게임은 게임다워야 된다. 그러면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블록체인 산업 좀 다른 생태계들도 조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인데 이더리움 기반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만 좁혀보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해서 뭐 간단히 정리된 표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내에서도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기본 메인넷인 레이어 1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더리움의 늘 이제 문제되는 얘기들이 있었죠. 확장성이 없다, 뭐 비싸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저는 롤업이라든지 뭐 사이드 체인, 뭐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인 해결책이 대안으로 모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쟁글에서 보는 건 이제 롤업 부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이 대표적인 뭐 L2긴 하지만, 그 미국 코인베이스에서 낸 이제 L2인 베이스도 롤업 기반,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옵티미즘 같은 경우도 뭐 롤업 기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확장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거고, 또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그 L1, 뭐 기본적인 그 인프라 네트워크로 보고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있는 다른 알트 L1이라고 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뭐 솔라나라던가 아니면 뭐 아발란치, 아니면 뭐 또 다른 예전에 메타에서 이제 나온 이제 앱토스, 뭐 이런 형태의 많은 그 체인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전처럼 이거 아니면 못 쓴다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업들이나 서비스들이 나에게 맞는 체인을 지금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환경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의 롤업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은 점점 좀 커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소수의 핵심 롤업 프로젝트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수백 개, 뭐 수천 개에 달하는 그 앱으로 그냥 좀 진화도 하고 있고, 그죠? 뭐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넥스트 트렌드로 어떤 것들을 보십니까? 뭐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뭐 공유 시퀀싱하고 뭐 상호 운영성 뭐 이런 것들 좀 언급해 놓으셨던데. 네, 그 사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이더리움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레이어 2들이 나오게 된 것도 그 알트 L1이라고 했던 솔라나를 비롯해서 이제 수많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이제 경쟁력 있는 그 L1 메인넷들이 등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블록체인이 모든 걸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만큼 또 장단점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산업에 맞게 발전을 하고 더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블록체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상호 운영, 즉 서로 이제 인프라가 다르더라도 소통이 되고 데이터 교류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L1들이 각자 가다 보면은 또 각자의 진영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 브리징이라는 겁니다. 이제 브리지가 뭐 다리라는 뜻인 것처럼 다른 네트워크의 거를 있는 호환이 안 되는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인데, 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이제 대형 이제 그 브리치 해킹 사건이 있었고, 이는 비단 처음이 아니라 업계에서 수백억이 넘는 규모의 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브리치라는 기술에 기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리고 기술적인 속성이나를 봤었을 때 어떤 이제 한계점들이 드러나기 굉장히 쉬운 취약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아예 크로스 체인에서 체인들 간의 연계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뭐 최근에 많은 그 글로벌 경쟁사나 스위프트나 뭐 은행들이 협업하는 관점에서도 뭐 그 체인링크로 대표되는 그 CCIP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 각 체인들이 확장을 하면과 동시에 체인들이 잘 될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크로스 체인 기술이 대표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또 블록체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기 레이어 제로 에코시스템이라는 그 장표를 하나 제가 떠왔는데, 이게 사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뭐 월렛도 있고 브릿지, 게이밍, 디파이, 인프라, 뭐 NFT파이 등등 있는데,
이 단어들 중에서 최근 2년 사이에 나온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다 전부터 있었는데 각자 이제 서비스들이 보완이 되는 형태로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각 그 기업들이 웹3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점점 등장을 함에 따라서 NFT도 발행을 하고 NFT 중심의 어떤 주변 서비스들 관점에서 NFT 게이미피케이션이라던가 뭐 로열티 멤버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은 지금 그 CEX라고 하는 그 각 국가별 거래소를 넘어서 블록체인 위에 있는 거래소인 그 덱스 같은 형태들도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영역은 월렛인 것 같습니다. 월렛이라는 게 그 지금은 내 코인을 내 토큰을 그냥 보관해 놓는 지갑 관점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미래 월렛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 왜 수많은 컨설팅사에서 그 제안을 하고 수많은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월렛을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월렛이 모든 서비스들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월렛은 그 아이디, 그러니까 나의 신분증 역할도 해주면서 내 계좌 역할도 해주고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 요즘 크롬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크롬에서 들어가서 탭을 띄워서 뭐 메타 같은 서비스라던가 뭐 다양한 서비스를 들어갑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크롬을 쓰면서 그런데 로그인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고 그냥 그 서비스를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뒤에서 크롬에 로그인 되어 있는 아이디가 연계가 되어서 로그인이 돼버리죠. 그렇죠. 블록체인에 돌아가는 앞으로 많이 등장하는 서비스는 웹3 블록체인 상에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 웹3 서비스들마다 개별 로그인을 할까 아니면은 자동 로그인이 될까 라고 보면 당연히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후자로 갈 거고 그 핵심적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게 지갑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수많은 대기업들 산업을 불문하고 이 지갑 영역으로 많은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월렛이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나의 신분증이자 나의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어카운트 내지는 이제 창고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공인 인증서처럼 사실 개인 인증서가 돼서 추가로 나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도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어세스가 가능하게 진화되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서비스의 시작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제 자본들이 맞습니다. 몰리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우리가 또 재밌는 내용들 블록체인 게임 뭐 이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영화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네. 그게 결국 세대를 네. 말해주는 건데. 저도 어떤 영화인지는 잘 기억은 납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고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이슈도 많았어요. 최근 트렌드 네. 또 주요 이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게 그 대부분의 기술 트렌드들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부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각 산업에서 초창기 도입할 때는 오히려 너무 본질을 잊고서 접근을 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이라도 게임인데 재미를 생각을 안 하고 돈 버는 것만 봤거나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게임은 게임다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네, 최소한 그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해야지 라는 건데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그 형태로 인지를 하고 출발을 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정말 유명했던 뭐 얘기 많이 했었던 뭐 엑시 인피니티부터 그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전 국민 건강 증진에 잠시 기여했던 그 뭐 솔라나에서 했었던 그런 그 M2E 뭐 이렇게 걸으면 코인을 주는 그런 스태픈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고 게임사들도 많은 것들이 이미 선언을 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게임사들도 형태는 다르지만 기존 게임을 확장하는 형태에서 쓰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로부터 출발한 게임을 만들거나 하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게임의 재미 요소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유저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투자 관점에서의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사용성 관점에서 게임을 즐기는 관점에서의 코인과 NFT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본격적인 건 올해부터 더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기나 투자 관점으로만 보는 유저들이 많이 지나갔고 정말 이제 주변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투자는 하지만 그거 어디다 쓰는 거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고 그게 있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계가 오다 보니까 게임사들이 내는 이제 뭐 NFT나 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제 뭐 사실상 이게 웹3 게임이야라는 구분도 사실 굳이 하지 않는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2, 3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했던 그런 웹3 게임들, 뭐 스튜디오들이 본격적으로 결과물들도 내놓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또 상당히 시장에서 자금들이 또 풍부했어요. 그래서 벤처 쪽에서 투자를 많이 갔고 또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이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넥슨, 뭐 크래프톤, 뭐 컴투스, 뭐 위메이드 올해 새로운 게임들이 좀 출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일본도 또 좀 재밌잖아요. 네, 일본도 제가 그 12월에 다녀오면서 좀 미팅들을 해봤는데 일본 현지에 가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그들이 고민을 해서 만드는 곳들도 역시 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스퀘어 에닉스 같은 곳도 이미 발표를 했고 몇 가지에 대한 이제 그 어나운스먼트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일본은 워낙 IP 강국인데다가 컨텐츠 소비도 많고 게임 강국이고 저력 자체가 사실은 기반 저력이 높은 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보는 관점도 우리나라에서 혹은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하는 게임들보다도 그 게임의 그 IP, 캐릭터라던가 스토리 자체에 매몰되어서 하는 유저들이 훨씬 많은 시장으로 저희가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성 자체에도 확장을 주목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본은 그 캐릭터 혹은 그 컨텐츠를 어떻게 더 확장을 할 건가라는 관점에서 게임사들이 정말 접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이 뭐 덕후의 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유저들도 역시 게임을 하면은 그 캐릭터나 컨텐츠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저에게 어떻게 더 환원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본도 그냥 블록체인이 유행하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게임 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을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NFT를 통해서 유저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보였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환경이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한국보다 더 그 친화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게임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그 어떤 수요층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의 게임에 대한 어떤 철학 그리고 그 노하우들 거기에 플러스로 사실은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게임의 본연의 가치 정말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그 IP와 또 스토리텔링 그리고 캐릭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과거보다는 짜임새 있게 지금 철저히 준비가 되고 있어서 뭐 게임 산업의 진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게임이다라는 게 아니라 게임 산업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어떤 숙제들, 미싱 피스들을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훨씬 더 그 게임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건데 FTX 사태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디파이 시장.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 근황. 이게 FTX 사태가 남긴 게 그 당연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피해 속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최근에도 미국에서 이렇게 소식이 나온 거는 이 채권단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완료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거다라는
좀 뭐 안타까운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FTX 사태가 남긴 거에 대한 거는 왜 이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개인들의 사기 혹이나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그리고 이걸 신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이거를 해야겠구나. 기술이 있지만 결국 그 운영하는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다라는 교훈을 남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금융기관들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보완점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진입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좀 당위성을 많이 만들어준 사건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그 계속 미국에서도 뭐 그 창업자에 대한 그 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어떤 개인의 사기와 그 이제 뭐 죄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게 어떤 산업 자체의 리스크라고 보기보다는 그 개인의 일탈과 잘못된 부분들로 더 이제 법 뭐 항목들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 가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충격은 컸지만 방향성이 좀 잡혀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도 뭐 안타까운 뭐 사건들이 있었죠. 뭐 하루뱅크 같은 뭐 델리오 사건들도 여전히 아직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겪음으로써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었구나라는 거를 강하게 인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더 투자자 보호법에서도 뭐 자산 수탁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게 된 어떤 밑거름이 돼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디파이 시장에 있어서도 대형 금융기관, 네.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 참여가 네.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해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FTX 사건도 있고 뭐 테라 루나는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로서도 또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되면서 현재 디파이 진영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혁신에 대한 시도는 여전히 웹3 쪽에서 시작된 플레이어들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도 그 규모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일본에서도 올해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려는 컨소시엄 같은 게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뭐 일본 엔화 기준으로 발행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을 뭐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간다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반대급부로서 훨씬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과 기존의 이제 한계점들이 결합된 스테이블 코인 운영 방식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도 비슷한 논의들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서클에서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도 진행이 되지만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의 화폐를 그냥 특정 사업자 한 군데에서 이거를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역시 어떤 더 통제 관리가 되는 형태로 다양한 금융사들의 참여로 서로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지만 견제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더 발행이 돼야 되고 뭐 한국도 CBDC가 계속 가속화되는 것처럼 그런 주체들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준비가 디파이 업계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NFT에 대한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모델도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비즈니스 영역도 좀 확장되어지고 있거든요. 6가지 유스 마케팅 사례들을 지금 도표로 좀 올려놨는데 이런 거 요 6개 좀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시장 트렌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NFT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림 만개 국사에서 판다 하면 이제 뭐 어마어마한 뭐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렇게 믿는 곳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온 것처럼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뭐 명품 브랜드나 이런 곳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일단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피지털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에서 어떤 뭐 그 한정판 신발을 줬을 때 그에 대한 증서 관점에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제품과 디지털 어떤 증서 같은 경우는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부터 많이 됐었지만 그 명품에 이제 계속되는 가짜 명품 문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짝퉁이냐? 네, 그걸 이제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명품들은 제품 인증을 시도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 및 공동 창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NFT 소유권을 통해서 예전에는 소비자가 있었고 판매자가 있었을 뿐인데 이제는 나는 그냥 나이키 운동화를 10만 원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이키의 어떤 커뮤니티 원이다라는 어떤 정체성을 디지털에서 그렇죠. 만들어주는 관점에서 커뮤니티가 더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IP 수익화는 유명한 이제 리테일 브랜드들에서 본인들의 이제 IP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예전에 근데 아시다시피 뭐 라이센스를 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걸 스마트 컨트랙트에 담아서 이제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스타벅스의 오디세이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어떤 로열티 프로그램, 멤버십 이런 형태로 충성도를 제고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카드가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NFT 티켓을 또 도입해서 뭐 매크로 및 암표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NFT의 토큰 아이디를 바탕으로 또 가능해지는 이제 원본 및 진품 증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는 되게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는 뭐 우리가 한 2, 3년 전에는 되게 생소한 내용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저변이 확대된 것 같고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2024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그 쟁글에서 발간한 자료를 가지고 조금 주요 꼭지마다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가끔. 네, 자주 가끔. 네, 자주 가끔. 네. 네. 여러분 어떻게 긴 시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현황과 전망 알아봤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로스앵글 김진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